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재규라고 하고요. 군포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물 재배 기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에 그리고 겨울에 키우는 작물들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토양학에서 배우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그쵸, 예, 흙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첫 시간에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름이 작물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주면 이제 식물이 잘 자라니까. 예, 그 말씀은 30%만 맞는 말이고요. 70%는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작물 성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그 땅에 거름을 주었을 때 작물이 바로 흡수하는 양은 많아야 30%고요. 나머지들은 다 유실되거나 아니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 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해온 땅에서는 농사가 장기적으로 계속 잘 되는 것이고, 작물을 잘 키워서 먹겠다고 이제 화학비료 아니면 액체비료를 주로 주면서 키운 밭은 매년 거름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땅도 척박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 먹이사슬과 생태계가 활발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 땅은 계속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계속 강화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작물만 잘 키우겠다고 작물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우유, 분유 주듯이 계속 쭉쭉 빨아먹게 해주면 땅은 건강해지지 않고 작물만 한 해 그냥 건강하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름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양이 많이 투입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빗물이나 아니면 물에 의해서 유실돼서 땅 속으로 가라앉는 거름 성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작물도 잘 크지 않고 환경도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서 농장을 분양받아서 이제 한 해 농사 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농사 지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흙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기회는 좀 적긴 할 텐데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라도 좀 기회가 생기셔서 한 해, 두 해, 세, 3회 이렇게 농사를 지시다 보면 땅이 변해가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비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에 보면 이제 오주맥비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래저래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거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거름은 크게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작물이 크게 분류하자면, 거름기, 작물한테 거름이 바로 비료가 되는 거냐, 아니면 땅을 건강하게 하는 거냐, 다시 바꿔서 말하면 바로 작물한테 작용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효성,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작용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퇴비는 바로 작물에 작용하는 양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미생물들과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땅 속의 미생물과 소독물과 이런 것들이 잘 먹이사슬이 얽혀 있어서 건강하게 살려지게 되면 그 땅에서는 계속 거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만약에 올해 농사를 퇴비를 열심히 지었으면 내년에는 그 땅에 거름은 덜 들어가고, 그리고 땅도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검은 흙이 왜 좋다 그러잖아요. 기름지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흙 안에 미생물, 그러니까 쉽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동식물의 시체가 많은 거예요. 유기물이.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다는 건 미생물들의 밥이 많다는 거고, 미생물들이 많다는 건 그것을 또 먹이사슬이 얽혀 있는 또 소독물들도 많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작물이 건강하게 병 없이 잘 자라는, 이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 서양에서 도시농업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은 책 중에 땡큐 아메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미생물하고 토양학에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 선충, 균이 그 식물 뿌리에 침투하려고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데, 그걸 그 균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길게 그 사람으로 따지면 손과 발을 이렇게 길게 뻗어서 생존을 유지하는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이 그 식물에 침투하려는 병원균을 그 선충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물들, 그 식물이 배설을 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배설을 하는 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죠. 근데 뿌리로는 삼출액이라고 해서 액체 성분의 그 배설도 하거든요. 그 삼출액은 안에 호르몬이 있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을 주변에 불러 모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이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미생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병도 막아주게 되고, 양분이나 수분도 그 미생물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비로 그 그 작물을 키우면 당장 작물이 뭐 옆에 그 화학비료나 아니면 액비료 키우는 분들보다 작물은 좀 더디게 자라고 좀 작게 자라지만 땅이 건강해져서 나중에 병해충도 적게 되고 거름도 적게 들어가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 퇴비로 농사를 지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퇴비로 농사를 지으려면 좀 더 부지런해야 돼요. 가령 이제 가을에 배추가 지금 많이 컸는데 저걸 빨리 키우겠다고 이제 오줌으로 거름을 만들어서 물을 섞어서 액비를 주게 되면 바로바로 그 수분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를 해서 성장이 빠르지만, 퇴비는 이제 그게 녹아서 아니면 미생물들이 먹어서 그 작물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이온화 시켜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전달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거름을 줘야 되고 또 미리미리 농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퇴비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 뭐 풀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식시킨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퇴비를 그냥 재료를, 음식물 쓰레기도 왜 그냥 땅에다 주고 그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나중에 부식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집 앞마당이나 이런 데다 음식물 쓰레기 묻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벌레나 뭐 쥐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여러분들이 주는 거름들은 다 발효가 안 된 거름이거든요. 시중에서 산 것도. 더군다나 음식물 재료는 더더욱 그렇죠. 그걸 그냥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땅 속에 그 산소가, 가스가 생기면, 그 발효될 때 가스가 생기면서 산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그걸 먹어치우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래서도 땅 속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거름에 퇴비의 재료를 그냥 땅에 넣으시거나 시중에서 파는 발효되지 않은 거름을 바로 땅에 넣으시면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고 질소도 부족해져요. 미생물들이 질소를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작물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퇴비로 지으시더라도 그 발효된 퇴비로, 아니면 미리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사용하시는 농사를 꼭 지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농사일지를 꼭 적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씨가 올해를 예를 들면 딱 좋은데요. 보통 목련 피고 나서 벚꽃 피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는 꽃이 한꺼번에 폈어요. 그쵸? 여름이 빨리 왔어요. 지금 겨울도 빨리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추를 언제 심는지, 웃거름을 언제 주는지, 땅에 거름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처음 농사 지을 때 많이 이제 하시는 질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심어야 되거든요. 이런 날씨에는 이렇게 심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그 책에 나와 있는 책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농사 지은 경험, 책에서 읽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농사의 이 생명체를 농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서, 더군다나 이 지구상의 자연의 그 이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5평 안에도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경우의 수나 상황들을 그 예측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것을 다 책으로 담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올해처럼 이렇게 꽃이 한꺼번에 피는 경우가 를 예상하고 누가 책에 적어 놓거나 예측하고 농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그 날씨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5평 작은 밭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분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해까지는 뭐 이건 어떻게 심는 거지, 언제 심지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시고, 또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 지나고 나면, 그리고 또 농사가 좀 커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결국은 내가 이 땅에 거름을 얼마를 넣어서 어떤 것들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지 하는 그 기록이 제일 중요한 농사의 판단이 됩니다. 예, 뭐 말씀으로 아무리 드려도 사실은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지어보시면 이건 어떻게 말씀으로 가슴에 딱 와닿게 설명은 다 제가 그럴 능력은 없는데요. 지어보시면 또 제가 콩농사를 주로 짓거든요. 저는 여기 도시농부 중에서도 조금 대농이에요. 그 지금 콩농사를 한 2,000평 하고 논도 한 1,000평 정도 합니다. 여기 군포에서 토종 다 토종으로 이제 그 손모내기 해가면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콩농사만 예를 들자면 3년, 4년, 5년을 지어도 매년 문제가 생기고 매년 책을 들여다봐야 돼요. 매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책이 안 나와 있는 것도 많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그 자기가 그 창의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연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노린재,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라고, 지금 이제 요 밭에 콩이 막 이렇게 누렇게 되고 막 벌레들이 끼거든요. 그게 이제 노린재가 끼는데, 작년엔 노린재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요. 올해는 또 노린재가 없어요. 그게 아마 날씨 변화가 막 급하게 되다 보니까 노린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콩을 습격할 그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지 벽돌한테 매년 달라요. 언제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그 7월 달에 5일 빼놓고 비가 왔거든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근데 농사를 지으시면 그 날씨 기억이 다 나요. 작년에는 7월 달이 5일인가 그 일주일 빼놓고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7월 달에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8월 초 중순 지나가면서 비가 왔거든요. 자, 이런 판단들을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농사일지를 들춰보는 게 제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처음 농사 짓는 해부터 농사일지는 꼭 적으세요. 자, 이제 밭을,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가을에 이 농사지러 오신 분들도 계셔서, 밭을 처음에 농사를 지렸다고 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여기 둔천동 농장은 딱 와 보시니까 밑거름을 본인들이 손수하셨죠? 다 넣어져 있었나요? 하셨죠, 직접 거름 넣고. 예, 덮어주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름을 미리 이렇게 작물 심기 전에 넣는 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그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산소도 부족해지고 질소도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그 퇴비의 재료 중에 그 식물의 발화나 성장을 저해하는 그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퇴비라고 해도 그 동물들의 그 분뇨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물성 퇴비에도, 나무에서도 그 생나무에서는 그 작물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넣어서 일주일 동안 발효를 꼭 시켜서 작물을 심으셔야 되는 거고, 예, 심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덮으셨죠. 그건 왜 그러냐면 거름 안에 있는 질소 성분들이 빛을 보면은 휘발성에서 산화돼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빛을 안 보도록 이렇게 덮어 놓으셔야 돼서 거름을 넣고 덮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밭에 오면은 제일 먼저 거름부터 넣고 덮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와서 땅 모양을 보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겠죠. 농사 계획을. 그래서 자, 이게 땅을 딱 보시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분양을 해드리는 농장들은 사방에서 볕이 잘 드는 대로 그 위치를 잡았을 테니까 빛 걱정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뭐 뜰에 밭이 있다, 아니면은 화분에다가 뭘 키우겠다 하시면은 볕이 하루 종일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를 봐야 돼요. 텃밭을 이제 설계할 때 보시면 그 사람은 자외선을 싫어하지만 작물인 광합성을 할 때 자외선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전 햇볕이 드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볕이 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5시간보다 적게 들어도 작물은 크죠. 그 크면은 이제 어떻게 크냐면 키가 삐쭉 크거나, 왜 그러냐면 햇볕을 찾아서 자기 몸을 이렇게, 사람도 왜 어디 그 공연 같은 데나 아니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 보러 가시면 안 보이면 이렇게 까치발 하듯이 얘네들도 까치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볕을 보려고 자기 신체는 키우는 기제가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조직이 야들야들해지면서 좀 약해지겠죠. 예, 그게 이제 웃자란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키가 크거나 이제 조직이 야들야들해지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텃밭을 설계할 때 이제 방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은 뭐 당연히 딱 나오는 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기간, 그러니까 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눈만 뜨면은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농사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졸려 죽겠는데 귀찮아도 농사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은 끌려가가지고 노력봉사를 하든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나 작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누가 물어봐서 대답은 못할지언정 어쨌든 흘러가는 것들 보면은 언제 뭘 해야 되는지는 그냥 몸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80 가까이 되셨는데 뭐 여쭤보면은 다 모르세요. 하도 다 오래돼서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심는 건지, 언제 수확하는 건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크기로 자라는지. 그쵸? 자, 언제 심어서 언제 수확하는지는 뭐 강조 안 드려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예를 하나 들자면 대표적으로 고구마 같은 경우, 이렇게 5평 텃밭 하는데 고구마 좋아한다고 고구마 봄에 심어버리면 1년 내내 고구마만 키우는 거죠. 고구마는 수확을 설이 내릴 때 조금 크게 키워서 먹는다고 하면 설이 내릴 때까지 두는 거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넝쿨 져가지고 옆으로 막 퍼져나가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심어서 언제 거두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크기로 크는지, 그건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이 그 텃밭의 방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는 어떻게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어디를 경유해서 집니까? 남쪽을 경유해서 지죠.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지죠. 자, 해가 그렇게 가니까 키가 큰 작물들이 남쪽에 있으면
그 밭은 다 그늘이 지겠죠. 그러니까 키가 큰 것들은 북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높낮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작물을 키우는 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이따가 한번 제 말씀 듣고 둘러보세요. 오이 심어 놓고 지주를 어떻게 세웠는지. 오이나 애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 키만한 지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만큼 넝쿨을 많이 뻗어요. 근데 또 땅에 닿으면 밭을 많이 차지해서 나쁘기도 하지만, 토종은 안 그런데 요즘 나온 것들은 다 개량종이고, 이 또 원산지가 외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에 장마철에 약해요. 그러니까 지주를 안 세우고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하고 범벅이 되거나 통풍이 안 되면서 곰팡이가 피거나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주를 세워서 통풍과 그 열매를 잘 열리도록 이제 암술수솔이 잘 수정이 되도록 올려주는데, 자, 사람 키만큼 세워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그늘을 많이 지우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내 밭은 몇 평인데, 5평인데 10평인데, 그러면 이 작물을 심었을 때 공간을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래서 방위와 그 다음에 내 밭 운영에서 얘가 어느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고 미리 보시고 심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물을 공부하셔야 되니 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이 이제 배추철이니까 배추를 예를 들자면, 배추가 얼마인지 아세요? 다 컸을 때?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은 이렇게 잡으시고, 저기 계신 선생님은 이렇게 잡으시고, 저기 남자분은 결혼하셨어요? 예. 아이, 되게 젊어 보이셔갖고 총각도 오셨네. 그랬는데 결혼하셨네요.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보통 이제 가서 여쭤보면 이렇게 했다가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점점 늘어나시는데, 배추가 처음에 심는 분들, 저기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끝이 안 보이는 배추밭이에요.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하는지 보셨어요? 나중에 수확하시겠지만 밑둥을 칼로 딱 잘라버리죠. 칼로 자르는 순간 겉에 거풀이 한 2-3거풀이 벗겨져요. 그러면 이제 말라서 시들었거나 아니면은 빗물에 흙이 묻었거나 하는 것들은 띄어지죠. 2-3거풀이. 그러면 벌써 수확할 때 2-3거풀이 벗겨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옮겨올 때 또 이제 유통 과정에서 시드는 게 있겠죠. 그걸 또 띄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매상에서 사는, 아니면 장에서 사는 배추는 벌써 몇 거풀을 띄어내는 거예요. 밭에서 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하셨듯이 밭에서는 이만한 거죠. 한 사람 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제 장에서 살 땐 요만한 거죠. 자, 그럼 밭이라는 건 뭐예요? 작물에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집이거든요. 아니면은 방이에요. 그럼 이제 애 키운 거랑 똑같습니다. 작물 키우는 거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자든지 아니면 조그만 방에 그냥 대충 놔둬도 자랐는데,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이제 엄마 아빠보다 큰 방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도 다 컸을 때 차지하는 위치, 크기를 봐주셔서 방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추가 아까 이만하다고 하면 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오이하고 뭐 호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꽤 큰 집을 밭에다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물의 크기를, 그다음 어떻게 자라는지 생리를 공부를 미리 하시고 밭에서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재배기간, 재배유형, 계절작물. 요게 이제 작물에 대한 공부겠죠. 예, 두 번째도 같은 얘기고요. 작물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시기를 알아야 되고, 활용도는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내 취향, 그 다음에 식구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예, 저처럼 이제 메주나 뭐 두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콩 같은 걸 많이 곡식을 많이 키울 테고요. 여러분들처럼 밭이 좀 작고 그때그때 좀 계절별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채소를 많이 심는 거고 그러겠죠.
이제 그게 준비가 되시면 이제 설계도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설계도는 보통 안 그려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조금 꼼꼼하고 나는 좀 농사를 제대로 해서 다른 사람도 좀 잘 가르치고 싶다 하시면 뭐라 그래요? 지도 그릴 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축척을 계산을 하셔서 똑같이 그려보시는 거 도움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지 않으면 설계도는 그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대로 그리려면 이제 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권하는 건 농사일지, 처음에 농사 지을 때 그동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노트들을 안 쓰셨을 텐데 노트 하나를 마련하셔서 앞에다가 내 밭 그림을 색연필 가지고 대충이라도 그려놓고 그렇게 시작하면은 좀 뿌듯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막 하루에 10줄씩 적다가 이제 끝에 가보면 한 줄로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밭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죠. 자, 거름을 넣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 아니면 열흘 전에, 가급적이면 열흘 전에 하시라.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가스도 발생될 수 있고 질소도 부족해질 수 있고 벌레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퇴비의 재료들, 그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거기서 나오는 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성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넣으시라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준비가 된 밭들 그리고 관리가 되던 밭들은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마당에 아니면 내가 땅이 좀 생겨서 누가 땅을 좀 빌려줘서, 강동구는 땅 부자니까요. 서울시 구 중에서 저도 이제 저쪽에 아는 분 통해서 땅을 얻어서 여기 텃밭보급소 일하시는데 이제 도움되라고 여기 감북동에 조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한 열흘 전에 가가지고 거름 놓고 작물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농사에 실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작물들은 다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열대지방에서 온 작물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토양학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나라 땅은 기본이 화강암이 모함이거든요. 화강암은 산성 성격을 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대체로 농사 짓기에 좀 맞지 않는 산성 성질이 좀 강하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게 진달래가 많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되던 밭들은 산도라고 하죠. 중성으로 좀 맞춰서 이렇게 관리들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니까 바로 거름 넣고 재배를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키우는 채소들은 중성을 좋아하거든요, 땅을. 그러니까 새로 농사 짓는 땅, 아니면 우리 집 앞마당은 오랫동안 농사를 오랫동안 묵혀뒀으면은 산성 성격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약산성이지만 그럴 때는 곡식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조금 신경을 덜 쓰셔도 되지만 채소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좀 중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럼 중화시켜 주는 재료는 석회를 사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굴껍질 같은 것들을 가루를 내 가지고 땅에다 뿌려 주시면 이제 중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퇴비 뿌리기 한 2주 전에는 뿌려 주셔야 돼요. 왜냐?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퇴비 배우실 때 배우시고, 간단하게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주는 거름은 식물 먹으라고 주는 거름은 여성성이 강해요. 주로 이제 작물과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양이온으로 교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성이 강한 것들이 이제 남성 이온하고 결합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여성성이 강하고 이 석회는 알카리성, 남성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거름을 비슷한 시기에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물은 흙하고 결합해 가지고
작물 뿌리에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합해 가지고 그냥 돌아다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주게 되면은 거름을 준 만큼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거름 효과가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을 이 땅을 중성화시키는 그 거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름을 주기 한 2주 전에 그렇게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출 그러면요 2주 예. 전에 석회가를 뿌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일주일 전에 퇴비를 넣은 것이 정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석회를 넣고 2주일 있다가 거름을 넣고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작물을 심는 거니까 사실은 맨 땅에 맨 땅에다가 농사를 계획해 보겠다고 하면 한 달 전부터 흙을 만지기 시작해야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월 4일 되면은 농사 시작해요. 물론 이제 양파나 마늘 미리 보리하고 밀을 심어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가긴 하지만 밭을 흙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는 보통 2월 달에 시작해야 3월 말에 감자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퇴비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퇴비를 주고 흙으로 살짝 흙이든 뭐든 살짝 덮어 놓으셔야 되는데 빛을 안 봐야 그 안에 있는 질소 성분이 많이 그 산화돼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물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비를 너무 많이 줘도 땅은 오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거름은 뭐든지 많이 주시는 건 안 좋아요. 제 지로는 부족한 게 남는 장사다인데요. 거름은 많이 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작물도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 작물 같은 경우는 몸집을 키우는 아이들 주로 거름이 필요하니까 이제 질소 성분만 주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거름은 물론 복합 거름을 주지만 그 나중에 웃거름은 그냥 오줌만 주시면 잘 커요. 근데 이제 많이 크게 키워 먹겠다고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질소 성분 과다가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게 돼요. 그래서 칼슘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열매 채소들 과일들 먹겠다고 이제 인산 많이 주시는데 인산을 많이 주면 마그네슘 저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주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작물은 작물대로 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름을 적게 주면 돈은 돈대로 절약하고 작물도 나름 그냥 그 배가 고프면 먹고 살겠다고 자기가 기를 써가지고 좀 단단해지고 맛도 좀 진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좋은데 어쨌든 퇴비도 많이 주면 오염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적절하게 항상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를 주면 이제 흙으로 아니 뭘로 이렇게 빛을 약간 덮어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밭 만들자 하면 풀이 있는 경우는 이제 풀을 좀 뽑고 밭을 만들어야 되지만 풀도 없는데 밭 만들자 하면 삽부터 가지고 가서 막 땅부터 뒤집고 거름 주고 또 삽질하고 그러시잖아요. 제 말 속에서도 일을 벌써 2번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풀이 많지 않다고 하면 거름을 먼저 뿌리시고 흙을 뒤집으시는 게 일을 한번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나름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힘을 덜 들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름을 넣고 나서 뭘 하셔요? 밭을 만드시죠. 자, 밭을 만드는데 이제 그 골 하나, 두둑 하나가 한 일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추 심을 때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것을 그 높은 골이죠. 이게 좁은 두둑, 좁은 일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넓게 그 뭐 잎채소들 뿌리는 것을 이제 평일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생태농사의 기본은 평일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닐을 치다 보니까 보통 밭 만들자 하면 60cm짜리 그 높은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서 심죠. 근데
밥 만들자고 하면 높은 두둑부터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비닐을 쳤을 때 높은 두둑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비닐도 칠 수 있고 그 작물을 그냥 위에다 심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고추나 이런 것처럼 아주 수인성 질병에 약하거나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 빼고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작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청근성 작물이에요. 오이 같은 경우도 밑으로도 들어가지만 옆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가 건조에 약한 이유가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니까, 건조할 때 약하니까 오이 같은 경우는 그 작물 주변에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높은 두둑을 만들면, 자, 높은 두둑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첫 번째, 작물을 심는 밭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쵸? 평이랑은 1m 20을 만든다고 하면 1m 20이 딱 만들어지면 작물을 몇 개 심어요? 한 이 정도 크게 만들면 뭐 좀 작은 건 3개 심던가 많으면 이제 4개 정도 심을 수 있죠. 배추도 3포기나 4포기를 심을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1m 20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자, 보통 높은 두둑은 몇 cm냐면 60cm예요. 그럼 1m 20에 60cm 두둑을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둑은 60이지만 골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1m 20 갖고 어떻게 만들면 2개는 만들겠지만 사실은 조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1m 20을 2개 만들어도 몇 포기 심어요? 2포기 심고. 그쵸? 아니면 1포기하고 반 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렇게 도시에서 좁은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손해죠. 또 하나, 자, 높은 두둑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햇볕을 받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좁은데 면적, 햇볕을 닿는 데는 어쨌든 밭에 대비하면 많죠. 삼방에서 받잖아요. 자, 수분의 증발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밭에서 중요한 것은 수분을 가둬두는 것도 필요한데 수분 증발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작물을 위에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풀이 나면 풀을 뽑아버리거나 흙 작업을 해버리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밭 관리도 어려워요. 뿌리 주변에 흙을 두텁게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경사진 데서, 저희 3비탈의 밭이 700평짜리 하나는 3비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땅을, 수도권에 좋은 땅 없어요. 남의 땅 빌리려면. 3비탈이거나 이래요. 저도 15도가 넘어간 아주 비탈인데요. 그런 데는 고추 심을 때도 두둑 안 만들어요. 그냥 두둑도 안 만들고 밭을 아예 안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고추를 심어요. 왜냐하면 장마철에도 2, 3일 비가 와도 그 다음에 가보면 땅이 뽀송뽀송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둔천동 텃밭 제가 조금 아는데 물이 잘 빠지거든요. 이런데도 굳이 높은 두둑을 부지런히 만들 필요가 없어요. 평일항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고추 정도 빼놓고는 다 그냥 평일항에다 심으시면 돼요. 네. 고구마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예, 고구마 같은 경우는 어렵죠.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김에 이제 감자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감자도 평일항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뿌리라서 얘네들이 열릴 때 박혀가면서 열려요. 그쵸?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적죠. 그거 아세요? 호박고구마하고 밤고구마하고 열리는 게 틀린 거? 호박고구마가 왜 비싼 거 같으세요? 모르시겠죠? 길러보면 하여튼 뭐 같아요. 캘 때. 야, 밤고구마는 심으면 올망졸망 모여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호박고구마는 여기도 가 있고 여기도 가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캘려면, 상처 없이 캘려면 별별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뭐 종잣값이 비싼 것도 있겠죠. 하지만 캘려면은 호박고구마가 힘들어요. 자, 근데 이제 고구마는 뿌리다 보니까 이놈들이 자기 속성을 아니까 이렇게 그래도 나름 좀 박혀가면서 열리는데, 감자는 줄기거든요. 줄기가 변형돼서 이제 알로 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들어가는 성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옆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평일항에다 심으면은 튀어나올 수가 있고, 또 두둑도 이런 두둑에다가 여기다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닐을 안 치면 옆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평일항에 심을 때는 헛골이라고 해서 평일항에다가 골을 또 조금 내가지고 그 밑에다 심어요. 그럼 나중에 북을 주다 보면은 이제 두툼해지거든요. 봄작물 할 때 아마 내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이런 두둑이 심을 때는 감자를 어디다 심어요? 옆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북을 주면서 옆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저기 두둑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수확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 있겠죠. 그러면 감자가 여기 꽂혀서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평일항을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모든 밭은 특히 작은 밭일수록 평일항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꼭 필요한 경우만 두둑을 살짝 만들어서, 두둑도 뭐 깊이 만들 필요도 없이 살짝 만들어서 심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실을 해 놓으면 이게 뭐냐, 새싹인지 떡잎인지 아니면 잡초인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내서 심으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일항이 그리고 골이 어디에 좋으냐면 수분을 가둬두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일항은 평일항을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거기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풀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마른 풀입니다. 생풀이 아니라 마른 풀을 그 밭에다가 이렇게 좀 멀칭 덮어 놓으시면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 모종 같은 걸 심었을 때 모종 심고 나서 물을 주거나 비가 오면은 흙들이 튀어가지고 이파리 뒤에 이렇게 흙이 묻어요. 그럼 병이 오거나 아니면 기공이 막혀서 작물 생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풀을 깔아 놓으면 그런 게 좀 줄어들어요. 또 하나, 가을이나 봄에 비가 내리고 나서 수분 증발을 좀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충이 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미들이나 사마귀들이 이제 그 해충을 잡아먹거나 하는데, 보면은 거미줄을 안 치는 땅거미들, 늑대거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맨 땅이어도 뭐 그 작물 그늘에 숨으려고 있긴 한데, 풀을 깔아놔주면은 그걸 집삼아서 개체수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그 익충들, 좋은 곤충들을, 거미들을 좀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가을 농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때 심어야 된다. 적기에. 자, 봄은 날도 따뜻해져 가고 기온이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늦게 심어서 적게 수확해 먹거나 그래도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좀 작물마다 틀리긴 하는데 빨리 크는 경우도 있죠.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면. 물론 그러다 보면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못 먹게 되는, 뭐 좀 맛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을은 어때요? 날이 추워지면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심지 않고 늦게 심게 되면은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배추나 무들도 10월 중순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멈춰버리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도 이제 겨울 준비 들어가느라고. 그래서 적게 심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밑거름을 잘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많이 주면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지만 충분히 주셔야 된다. 자, 이거는 봄, 가을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거기도 한데,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는 재배 기간이 짧은 것일수록 밑거름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루로 된 보통 밑거름을 뿌려주는데, 그게 어떻게 거름으로 전환되겠어요? 그쵸? 저기 미생물들이 먹어서 이제 전환이 되죠. 얘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심겨져 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 짧게 되면 초기에 얘네들 속성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흡수해 가지고 준비를 딱 해놔요. 그리고 나서 성장하면 바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놔뒀다가 웃거름을 줘서
상태 봐서 뭔가 만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사람한테도 그렇고 작물의 생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밑거름을 충분히 줘서 초기에 그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잘 비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밑거름이 중요한 건 모든 작물들이 그런데요. 이제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일수록 더 그렇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벌레. 그쵸? 자, 가을은 식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곤충들도 그렇고 겨울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벌레가 잘 안 먹는 시기는 장마철 빼고 없긴 한데요. 뭐 봄은 봄이라고 이제 봄 됐다고 많이 먹어야 되고 가을에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된다고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겨울 준비하다 보니까 곤충들도 많이 먹어요. 벌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화학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 죽일 수 있는 약이라 그러면 당연히 작물에 해를 주게 되겠고 사람한테 해를 주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뿌리거나 초기에 뭐 목초액이든 식초든 어쨌든 그 벌레들이 싫어하는 것을 한 2, 3일에 한 번씩 자주 뿌려주세요. 그 배율을 10개 타서, 만약에 뭐 목초액이 벌레를 죽일 때는 500배를 타라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것의 2배, 한 1000배나 뭐 이렇게 타셔가지고 그 어릴 때 한 2, 3일에 한 번씩 뿌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 크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벌레가 맛이 없어서 잘 안 달려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얘가 자기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커버립니다. 자, 배추도 어때요? 이파리를 만져보시면 이따 한번 만져보세요. 까칠까칠해요. 되게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따갑네 이러지, 곤충들이 그걸 다 쓸 때는 상당히 따갑거든요. 식물들 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벌레들이 적게 오게 방어를 해주면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합니다. 저희 그 사진으로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저희 배추 그 벌레 먹으면 막 아유 안 클까봐 막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배추가 지난주까지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 이게 배추인지 그물인지 몰랐었어요. 지금은 이파리가 쌩쌩하니 돼가지고, 지난주는 좀 거짓말이네. 한 열흘 전까지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쌩쌩해갖고 손바닥만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릴 때 잘 그 벌레 개체수를 좀 줄여주면 그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겨내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배추가 좀 크면은 배추 애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겨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애벌레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아마 심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돼지 감자 있죠. 돼지 감자 이파리하고 줄기를 좀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을 물하고 1:1로 섞어서 좀 뿌려주시면 그게 다른 곤충은 덜한데 애벌레의 신경을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작물들이 성인이 돼서 애벌레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끼기 시작하거나 벌레가 좀 커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주변에 돼지 감자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릴 때는 뭐 다른 것도 이제 나중에 병해충 방제 강의 때 많이 들으실 거니까,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그 애기 똥풀이 있습니다. 애기 똥풀을 그것도 이제 끓여가지고 초기에 좀 벌레 잡는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을은 첫 번째로 제때 심어야 되고 밑거름 주의하셔야 되고 벌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분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지하수가 있는 곳은 뭐 강조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근데 저희처럼 그 아예 지하수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그냥 개울물 마르면 물이 없는 이런 그 퍼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땅의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잘 덮어주시고 평이랑 잘 이용하시고 그러면서 수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예, 잘 자랍니다. 배추 맛을 좋게 하시려면 물을 좀 덜 주시면 배추 맛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잘 키운다고 이렇게 물을 많이 주시면 이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자기 고유의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좀 적게 주시고 햇볕을 잘 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겠죠.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텃밭에서 키운 것들은 씁니다. 써요, 맛이. 제 맛이 나면. 모두 그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예전엔 마트 가서 겨자든 상추든 맛이 다 똑같았는데 자기가 키워보면 모든 잎채소가 맛이 다 다르죠. 상추도 좀 쓰고 뻐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물을 좀 많이 주거나 아니면 약간 그늘에 키우시면은 좀 부들부들한 것들을 드실 수 있는 거죠. 가을 작물은 배추, 무, 쪽파, 갓, 알타리, 그쵸? 뭐 얼갈이, 자, 모든 게 부피를 키워서 그 몸을 먹는 특징들이죠. 공통점이. 근데 지금 이제 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열매를 따로 열려서 그 열매를 따먹지만 지금 말씀드린 우리 가을에 키우는 작물들은 다 자기 부피를 키워서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개 몸을 통째로 갖다가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 생장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웃거름으로는 질소 성분을 주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오줌이 중요해요. 저희 오늘 지금 안 모아 놓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가셔서 빨리 오줌을 모아 놓으셔야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배추가 좀 덜 큰다 할 때 빨리빨리 액체 비료를 그 오줌 액비를 주실 수 있죠. 액비, 그 다음에 연면시비. 보통 물로 이제 거름을 만들게 되면 이파리에다가도 거름을 뿌려주는데 그런 걸 별로 권하진 않는데 가을에만 필요하시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은 10월 중순 지나고 나면 성장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액비를 주면 흡수도 빠르고 이파리 뒷면에다 뿌려주면 순환도 빠르게 돼가지고 성장이 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부피, 가을에는 이제 부피를 키우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웃거름으로 질소거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작물은 모종을 이제 주로 심으시죠. 대부분 다 모종으로 심으시는데 모든 작물은 직파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에서 삼출액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아무래도 씨로 직접 뿌려야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호르몬 분비도 많이 되고 그러면 미생물들도 많이 돼서 병이나 이제 그 해충들이 좀 적어서 건강하게 잘 크겠죠. 근데 도심에서는 직파하기가 어려워요. 씨값도 비싸고 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씨앗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직파가 좀 작물을 키울 때 좀 어려워서 모종을 심습니다. 근데 모종을 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나 보통 언제 심죠? 8월 중순, 요즘은 좀 초에 심으시는데 중순에 주로 배추하고 무하고 심죠. 그러면 씨를 뿌린 다음에는 자, 모종을 심기 얼마 전에 보통 2주 전에서 3주 전에 보통 씨를 뿌립니다. 모종 심는 시기에. 그래서 뿌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씨를 뿌렸을 때 이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이 많아서 그런데요. 제 말씀 중에 이제 씨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씨가 뭘 비싸냐. 잎채소들 2,000원, 1,000원 주면은 막 2,000알씩 나오는데 그러시는데 열매 채소는 달라요. 그거 아세요? 저기 금 1g하고 1g하고 저기 토마토 피망을 예를 피망 씨 1g하고 어느 게 비쌀 것 같습니까? 피망 씨가 비쌉니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이게 종자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하는 것들은 F1이라고 그래서 계속하면 고자 종자, 유전자 조작이 된 종자인데요. 그렇지 않은 종자들, 순수 종자들은 비쌉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이 된 것도 열매 채소는 비싸요.
고추씨 한 봉을 사시려면 2,000알 들어간 거 똑같이 쓸만한 거 사시려면 5만 원 정도 하고요. 제대로 좀 심을만 하다 하는 건 7만 원에서 8만 원 주셔야 돼요. 열매 채소들이. 씨앗값이 싼 게 아닙니다, 결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배추나, 그러니까 무는 이제 씨로 심고 배추는 그 모종으로 심죠.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이제 8월 중순에서 말 9월 초까지도 심는데 배추를 심습니다. 자, 배추를 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건 크기. 배추가 다 컸을 때 얼마나인지 생각하시고 간격을 잘 맞춰서 심으시는 게 중요하고, 자, 모종을 고를 때는 이건 배추에도 해당되지만 다른 작물에도 해당되는데 큰 걸 사시면 안 돼요. 자, 이 포트라는 건 어때요? 공간이 좁죠. 모종 모 키우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웃자랐다는 건 어때요? 그만큼 얘가 체질이 허약해져 있다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허약하다는 거니까, 자, 밭에 옮겨 심었을 때 여러 가지로 생장이 건강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모종을 고르실 때는 배추도 그렇지만 작고 단단하고 땅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야무지게 생긴 아이들을 골라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모종을 심으실 때는 자, 모종에 들어갈 공간만큼 손으로 약간 파셔서 물을 붓고 모종을 심고 덮어주고 눌러준 다음에 물을 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이제 심고 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배추도 그렇고 모든 모종이 뿌리가 얼마만큼 땅에 흡착을 잘해서 잘 생장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 다음에 거기다 물로 충분히 적셔 주셔야 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고 그렇게 해서 자, 이 상자 텃밭 얘가 나와서 그런데요. 예. 넣어서 심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밑거름을 충분히 주셨으면 웃거름은 크는 거 봐서 안 주셔도 되고 이제 적절하게 필요할 때 주시면 되는데, 보통 배추밭 이렇게 관행농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비닐 쳐갖고 심어놨잖아요. 거기는 웃거름 이제 거의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화학 비료로 요소 비료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안 줍니다. 생육 기간이 짧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밑거름을 주셨으면 이제 안 주시는데, 비가 많이 왔거나 그랬을 때는 웃거름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비가 많이 오고 기상이변이 많았다 한다는 거는 땅에 이제 거름기가 많이 유실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웃거름을 한번 주셔야 되는데, 농촌진흥청 텍스트 교과서에 보시면 자, 모종을 심은 다음에 3주 이후부터 2주마다 한 번씩 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본인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 그렇게 하니까 좀 성장도 잘 되고 잘 크더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야말로 이렇게 땅의 성질도 막 기계로 다 분석을 해가면서 비커에다가 양 재가지고 줬을 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농사 질 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밑거름도 5kg 주라 그러면 6kg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2주마다 한 번씩 주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작물 수확하기 전까지 한 2번 정도 그냥 일정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배추 주시면 되고요. 자, 물을 자주 주시는데, 자, 물은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어릴 때 자리 잡을 때만 한 3일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충분히 주시고요. 그 다음엔 안 주시는 게 맛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또 신경 써서 줘야 될 땐 속이 찰 때, 무도 이제 알이 커지기 시작할 때, 모든 작물이 어릴 때하고 열매 맺거나 이렇게 결실이 가까울 때가 물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자주 안 주셔야 조직이 좀 단단하게 해서 섬유질이 좀 끈끈하게 단단하게 해서 잘 자랍니다. 자,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에 벌레 관리인데 벌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예방할 때 주의하시고 중간에는 그 애벌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감자나 이런 것들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인데요. 자, 무는 씨로 뿌리죠. 자, 근데 씨로 뿌릴 때 씨알이 크면은 씨가 크다 하면은 발화율이 좀 높고 그쵸? 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가 작으면 발화율이 낮기 때문에 줄 뿌림하거나 흩어 뿌리거나 예, 그렇게 뿌리는 거고요. 자, 근데 무씨는 보셔서 알겠지만 씨알이 크죠? 다른 씨앗에 비해서. 그래서 전뿌림을 합니다. 그래서 3알 정도씩 전뿌림을 이렇게 구멍을 파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3알을 넣고 간격도 무도 이제 이렇게 일자로 크니까 무가 박히는 자리만 띄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무 잎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죠. 그걸 생각하셔서 뭐 적으면 한 20cm, 25cm 정도는 꼭 띄워서 심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왜 3알씩 심느냐? 발화율이 100%인 씨앗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 얘네들이 더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알타리무를 따로 안 뿌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씨도 줄뿌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컸을 때 솎아내면서 그걸 알타리무 대신 저희들은 다 그렇게 먹습니다. 알타리무 따로 안 심고요. 원래 알타리무의 기원이 그렇기도 하고요. 옛날에 이제 무씨가 발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많이 뿌렸다 솎아내면서 먹던 게 알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품종이 이제 나와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자, 무는 주의하셔야 될 게 배추하고 키우는 게 똑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보셔서 알겠지만 90% 이상이 물입니다. 자,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일기예보 보시다가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바로 수확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뭘로 덮어 놓으시든지. 근데 덮어 놓으시는 건 안 좋은 게 요즘은 건강에 좋다고 무청들 많이 드시잖아요. 하루 이틀 덮어 놓게 되면 무청이 시들게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확을 하시는 게 좋고, 배추는 영하 5도씨까지 버티니까. 자, 쪽파는 구근을 심죠. 그리고 폭은 뭐 보통 한 15cm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구근을 마늘처럼 생긴 구근을 이렇게 꽂아 놓으시는데, 두 가지만 다른 건 다 배추 무하고 비슷하고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는 씨 10개가 필요하면 7개가 필요하면 10개를 심는다. 왜냐하면 7개 수확하고 3개는 그냥 밭에다 놔두시면 얘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럼 봄에 그 하나짜리가 3개 내지 4개씩 분할을 해가지고 그 새끼를 쳐요. 그러면은 그 3개를 나중에 수확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알뿌리가 12개가 생겨져 있겠죠. 3개를 지금 10개, 9개 내지 12개.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 씨 알뿌리를 구근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붙여주시는데 혹시 웃거름을 줘야 될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쨌든 기본 간격은 반드시 띄우셔야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5평 좁은 밭에서 키우는데 쪽파밭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추하고 무 사이사이에다가 아니면 밭 가에다가 이렇게 심으셔도 잘 큽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 건 내년 이제 5월에 수확을 하거든요. 지금 그냥 밭에다 버려둔 것들은. 근데 씨로 쓸 것들은 가급적이면 위에 봄에는 잘라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잘라서 드셔도 나중에 이제 잘 되긴 하는데, 그 모든 작물들은 이 사람 부모 마음하고 우리 사람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서요. 그냥 뽑아서 이파리를 그대로 말리면 그 파란 잎에 있던 게 노래지면서 자기 새끼한테 그 씨한테 다 양분을 전달해주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벼도 마찬가지고 그 쪽파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씨로 심고 싶으시면은 씨로 쓸 것들은 이파리까지 같이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파는 지금 모종들 많이 나와 있죠. 심으시는데 첫 번째 거는 자, 씨앗이 작습니다. 수분 유지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작은 씨앗들은 상추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씨앗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땅이 파이고 이러면서
발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흠뻑 주고 신문지 같은 경우로 덮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물을 가둬두는 거, 물을 자주 주는 게 상책이 아니라 물을 흠뻑 주고 수분이 안 날아가도록 해주는 게 씨앗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모종을 심으실 때 눕혀서 심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도록. 그냥 곧장 심으면 바람에 비에 꺾여져 버려요. 눕혀서 심어야 꺾이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든든하게 자랍니다. 그 대파는 2번 정도 옮겨 심어야 생육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에 자극을 2번 정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대파 잘 키우실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저기가 생기잖아요. 씨 받기 싫다. 이건 뭐 저기 시중에서 산 건 유전자 조작도 됐고 해서 싫다. 나는 그냥 대파를 오래 먹을란다 하시면, 씨 봉우리가 생기려고 하면 그냥 띄워버리시면은 계속 자라서 어느 정도까지 조직이 막 퇴화되기 전까지는 잘라서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제 키우실 수 있고요. 자, 시금치는 월동 재배로 9월에 내내 10월 초까지도 뿌립니다. 뿌려 놓으시면 겨울에도 수확해서 드실 수 있고, 그냥 흩어 뿌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겨울에도 수확하실 수 있고 봄까지 수확해서 드시면, 이제 봄 돼서 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꽃대가 올라오면 이제 그때 씨를 받거나 치우시면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밑거름 잘 주시고. 근데 산성 땅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조금 땅이 산성화됐나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땅이 산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요즘은 이제 산독이라는 게 있어서 사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가셔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몇 개 사셔가지고 흙을 몇 군데서 가져다가 물하고 섞어가지고 거기다 담궈 보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인 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에 심는 게 가시 있죠. 그 다음에 알타리가 있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다 줄뿌림을 합니다. 한 25cm, 30cm간 25cm 간격으로 줄뿌림을 해서 두세 차례 솎아내 가지고, 솎는 거 아시죠? 솎습니다. 근데 봄에는 먼저 자란 걸 솎아내고, 가을에는 덜 자란 걸 솎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솎아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다 컸을 때 자리를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줄뿌림한 것들은 작게 자랄 줄 알고 그냥 촘촘하게 놔두시는데, 그러면 웃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충분히 크지가 않습니다. 자, 갓도 어때요? 이파리가 크면 어른 손바닥보다 많아져. 이렇게 돼서 이렇게 꽃이 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포기가 이 정도 자리는 차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최종적으로 솎아냈을 때는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 25에서 25cm, 20cm 어쨌든 이상은 공간을 확보해줘야 얘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솎아낼 때는 버려뒀다 너무 크는 거 봐서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차로 솎아낼 때는 이파리 떡잎 나오자마자 솎으셔야 돼요. 늦게 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뿌리가 서로 얽힐 수 있습니다. 그럼 뽑아내면 옆에까지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빨리 솎아내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솎아낼 때 이제 본잎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솎아내서,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뿌리가 얽혀서 옆에 것을 건드리지 않을 때 솎아내는 방식으로 2번 정도 솎아내셔 가지고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한 60일 정도 되죠. 알타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기간이 짧은 것들은 밑거름을 잘 발효시킨 거름을 넣어줘서 그것으로 다 재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웃거름을 주시겠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밑거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급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잘 살리는 농사를 지으시면 나중에 농사 지을 때 좋고요. 먹는 것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땅의 건강도 생각해 주시고, 작물 입장에서도 한 번만 생각해 줘 보세요. 옥수수 하나 두 알 심어서 하나 수확하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본전치기 한 거지만 옥수수 입장에서는 옥수수 하나 딱 떼서 그거 알을 띄워보면은 작은 건 6, 700개, 많은 건 1000개가 넘거든요. 옥수수 입장에서는 애를 1000명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익고 안 익었다고 못 먹겠다고 버리지 않게 돼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심게 되거든요. 자, 쟤네도 먹고 살자고 또 세상에 자연의 이치를 잘 보존하려고 살아가는 애들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생태 농사를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네. 아까도 배추 모종하고 초기에 예, 목초액이나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애벌레는 돼지 감자 이파리를 끓여서 뿌려주면 좋다고 했는데 그 어릴 때 그 벌레를 잡는 방법을 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레를 죽이려고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초액도 예를 들어서 목초액은 벌레 죽이려면 500배 정도 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0배를 타는 거예요. 목초액이라는 게 뭐죠? 목초액이라는 건 나무, 그러니까 왕겨나 참나무나 이런 걸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다가 그 찬 공기하고 만나면서 얘가 액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물을 받아낸 게 목초액입니다. 그거 시중으로 팝니까? 예, 많이 팝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암을 걸리네 뭐네 해가지고 요즘 좀 시끄럽긴 한데 제가 볼 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이렇게 냄새가 풍기는 것들을 벌레가 인터넷에는 벌레가 죽이는 비율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죽이는 비율로 타서 죽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2배를 타셔가지고 냄새를 피우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야자면 500배라는데 1000배를 해가지고. 예, 1000배로 해갖고 섞으셔서 예,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뿌리시거나 아니 물 줄 때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냄새가 풍겨서 벌레가 덜 옵니다. 우리가 물을 줄 때 그거 예. 타서 이렇게 주란 말이죠. 예, 아니면 이제 그 스프레이 있죠? 미장원에서 쓰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밭 주변에 뿌려 놓으세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기 밭만 뿌리시면 그 벌레가 다 옆에 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다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을 채소 중에 배추나 무는 8월 중순쯤 말씀하셨으면 이모작이 어렵겠습니다. 이모작은 이제 그 앞에 감자를 심죠. 하지 감자. 예, 하지 감자를 심거나 아니면 그냥 심어 놨다가 뿌리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이 좀 있으시면 배추를 좀 넓게 심어 가지고요. 뭐 사이사이에다가 마늘을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보리를 뿌릴 수도 있고요. 밀보리 같은 경우는 밟아도 생장점이 외떡잎 식물은 뿌리 쪽에 있기 때문에 밟아도 얘네가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추 사이사이에다가 좀 넓게 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파나 쪽파 이런 거 섞으시면 돼요. 이제 시골 가보면요. 시금치 같은 건 그냥 겨울에 막 허리가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뿔시금치. 그러니까 겨울 시금치 씨가 있고 봄 시금치 씨가 있습니다. 사실 때 겨울 시금치 씨를 사시면. 예, 그래서 지금 뿌리시면 돼요. 예, 지금 뿌리시거나 10월까지도 뿌려요. 뿌리시면 얘가 이제 왜 10월에는 안 되냐, 조금 불안하냐면 모든 겨울을 나는 작물들은 거꾸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뿌려서 설이 내릴 때 뿌리가 자리를 못 잡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늦어도 10월 한 초 중순까지는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도. 그러시고요. 오줌 액비하고 거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줌 액비도 거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료가 있고 퇴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료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거름이라고 하면 이제 작물의 밭에 작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뿌리는 전체를 생각하는 거고, 비료라고 하면 이제 작물에 직접 영향을 줘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비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줌 액비, 오줌도 이제 거름 안에 속하는데 그 중에 비료라는 뜻이죠. 그런데 땅 만드는 데는 예, 땅에는 이제 작용을 전혀 안 하진 않지만 적게 하죠. 왜 그러냐면 수분, 액체 성분이니까 작물이 물을 빨아먹으면서 오줌을 그냥 다 많이 빨아먹어 버리니까, 아니면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녹아서 땅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토양에는 예, 토양에는 그러니까 퇴비도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땅의 성질을 강화시키는 성질의 퇴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작물에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똥이 들어간 퇴비는 작물에 빨리빨리 작용하는 성질이 좀 센 편이고, 소똥이 들어간 퇴비는 땅에서 오래 남아가지고 소고름처럼 그냥 오래 남아있는 성분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도 이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퇴비도 이제 시중에서 파는 퇴비 있지 않습니까? 20kg 해가지고요. 그게 무기질과 유기질 퇴비가 있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현장 답사를 갔어요. 그 농부들이 이렇게 퇴비를 쌓아놓고 보니까 혼합 퇴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양쪽을 다 혼합한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퇴비를 사시면 복합거름, 혼합거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기질, 유기질이 섞여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통 혼합이나 복합이라는 개념을 그냥 섞어서 써요. 그래서 작물이 자랄 때 필요한 필수 요소가 38가지 정도, 18가지, 36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혼합, 복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름들도 그렇고 그 18가지, 36가지 성분이 골고루 좀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 퇴비를 도시에서는, 텃밭에서는 그런 걸 사가지고 예.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나 예, 일주일 전에, 예. 보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사시는 퇴비는 다 복합 퇴비가 거의 80~90%입니다. 그래서 밑거름은 그럼 복합거름으로 주시는 거고, 윗거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능성 그 거름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시골에 예. 봄에 이렇게 밭에 막그 하얀 석회가를 쭉 뿌린 걸 봤어요, 제가요. 이게 석회를 뿌리기도 하고, 예. 아니면 이제 요소비료도 하얀색이거든요. 예, 예. 그게 뿌리고 난 다음에 갈아 엎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거름 주고 그렇게 하죠. 예, 그게 석회입니다. 이해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땅은 산성 성격이 강하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농업이 국가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농민들한테는 석회를 공짜로 나눠줍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석회를 구하시려면 공짜로도 막 석회 그 나눠주는 마을에 가면은 남아 돌아요. 그 나눠주는 해에는. 그러니까 구하시려면 이렇게 가서 농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는 석회 여기 강동도 농부님들한테 석회 몇 년도에 받으세요? 그러면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시면 공짜로 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예, 팔기도 하고, 예. 아니면 이제 소주 드실 때 왜 굴들 드시면 예. 굴 껍질 모아 놓으셨다 빠가지고 그 가루를 미리 한 달 전에, 한 달이나 2달 전에 뿌려 놓으시면 돼요. 가을에. 예. 그럼 오줌은 대체에다 얼마 만에 아, 예, 열흘 정도 뚜껑 닫아갖고 보관해 놓으셨다가 그 물을 한 5배 정도 타셔가지고요. 심으신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수확 한 3주 정도 있다 한 번 주시고, 그렇게 해서 2번 정도만 주시면 될 시골 거예요. 아니면 그게 힘들죠. 아니요, 저희 다 오줌으로 쓰는데. 단 수확하기 보름 전에는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질소기가 작물에 남아 있으면 사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확하기 2주 전부터는 거름 주지 마시고요. 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